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택 2018. 금요일이니까 이미 지나지 한참 지났겠구나. 그렇네요. 뭐요? 선거 결과는 한참 지났네요. 그렇네요.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정상이다. 2018 나 월드컵 하려고 그랬는데 2018 러시아 월드컵 성공기원 성공기원 특집 생방송. 생방송은 특집 오늘 방송 방송. 완전 날라다. 금강경이 간다. 금강경이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환생연구대 네트워크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대 연구자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구려 공부하고 있는 행도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제사 공부하는 삼초입니다. 네, 산초.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네. 스웨덴과의 경기는 끝났겠네. 그럼 그렇겠죠? 네, 경기는 이제 끝났을 거예요. 네. 과거형. 저번 시간에 3패 예상하셨던 우리 저와 저 소피 선생님. 저는 1승을 예상했죠. 1승 스웨덴 상대로. 스웨덴 상대로 1승 예상했고 멕시코, 여기 독일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네. 뭐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금요일 날 결과는 끝나요. 금요일 날 경기 결과 나오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금요일 날 스웨덴한테 지면 3패죠. 3패에다가 그리고 사실상 그 월드컵 그 흥행도 그렇죠.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멕시코 독일전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기간에 7월에 바로 독일 가 있어요. 티빙게 월드컵 기간에. 거기 발표하러 가시는 건가? 네. 거기 독일 유민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민만나러 갔어요. 마리마스 전 사무장 여기 마셨던 팅커벨님, 네, 팅커벨님 거기서 유민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또 만나러 범인 선생님이 또 그 녹음 방송 하나 진행하고 오시나요 거기서? 아니요. 그런 건 안 하시고. 네. 좋습니다. 뭐 월드컵 열심히 싸워주세요 손흥민 씨. 근황 토크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하트와 구독하기. 요거 방송 안 나갈 때는 항상 하트 구독하기가 없기 때문에 하트 구독하기. 하트 신기해. 버튼 꼬박꼬박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또 구독하기 또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3초. 근황 있는 사람. 없어요. 근황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씩만 말해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해요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해요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단. 저번 시간에 원래 예고도 없었군요. 원래 네, 뭘 하겠다라는. 네. 그럼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원. 오늘은 민주당원이 기다리는 그 방송이죠. 네. 삼촌님이 준비를 해오신 방송인데 원래는 이제 다른 거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거를 한참 있다가 할 예정이었는데 저번 시간에 방송됐었던 낙랑군, 그러니까 고조선 유민 네. 방송이랑 연결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방송하자. 네.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급하게 변경이 되어서 네. 새롭게 네. 중간에 끼어든 방송입니다. 네. 정확히 뭐죠 주제가? 네. 낙랑군, 대방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유민 얘기죠. 똑같은 유민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선택을 한 이유. 여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게 원고 원래는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 원래는 여기 제작진 측에서 네. 저한테 뭔가 잊혀진 사람들 특집을 네. 하자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뭐 영상각 유역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사실 영상관 유역 그렇게만 얘기하면 뭐 옆에 계신 분은 맞아. 저는 맞아, 동의가 맞아. 안 돼요. 오케이, 영상관 오케이. 유역이 왜 나옵니까? 아, 영상관은 네. 4대강 그 아니에요? 예, 그거죠. 4대강 거죠. 예. 근데 고대사에서는 이명박을 추억하면서 하는 방송을 막 얘기하는 무슨 방송이에요 영상관이?
그게 이제 뭐냐면요. 원래 이제 백제 땅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영산강 유역이 사실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보면 MB 땅입니까? MB 땅? 모르죠. 사두셨을지도 MH 모르지만 마한 네. MH 네, 마한의 이제 자연 세력들의 땅이었다라는 새로운 논의들이 좀 있어서 그걸 할까 하다가 이 낭낭내방 유민에 대한 얘기가 사실 뭐 댓글창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두렵습니다. 또 재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유민 뭔가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좀 더 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요.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본인이 예전에 썼던 글을 재탕하고 우려먹겠다라는 사골곰탕 같은 그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사골 요걸로 스토리펀딩 하셨죠? 네. 네, 스토리펀딩 하시고 그걸로 책도 쓰시고 계세요. 그걸로 그 방송까지 하시겠다는 이런 날로 먹는 이런 심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피 선생 이 방송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죠? 네.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써오셨는데 네 마감 기한 조금씩 늦춰가면서 네.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잘해보세요. 잘. 보신과는 다르게 어쨌든 뭔가 포장이 되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낭낭 많이 하네요. 낭낭. 산초. 네, 낭낭 많이 해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살펴보면 됩니까? 네, 제가 너무 지금 공격을 받아서 간단한 변명만 하면은 그럼 제가 통 크게 원래 이게 회당 출연료 한 300만 원쯤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한 150만 받고 제가 사주의 의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거 출연료 내셔야 됩니다. 엊그제 핫한 페이스북 글이 있었습니다. 김민섭 선생님 그 지방시 김민섭 선생님 네. 쓰신 글인데 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섭 뭐라고? 선생님한테 방송을 출연해달라. 그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출연료를 받거나 이렇게 네, 하는 줄 네, 알았는데 출연료를 내라고. 어머. 제작비를 내라고. 네, 제작비를 뭔 내라고. 소리야 그게? 여기 나오면 당신 유명해지니까 어머. 돈을 내라고. 뭔 했답니다. 방송인데요? 얘기. 그거는 노코멘트 하셨죠. 말도 안 근데 돼. 처음에는 300 얘기하더니 나중에 500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출연. 그런 요즘 양아치네. 얘기가. 양아치. 근데 이거 하나 또 이러면 또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 만이만색 양아치. 만이만색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차이나 클래스를 나가셨어요. 차이나 클래스 이제 방송에 나가시는 그분은 기경영 선생님이 이제 그 나가시는데 그분은 돈 내고 나가시나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엊그제 그 글이 너무 화제가 됐는데 또 공교롭게 기경영 선생님이 또 그런 방송에 나가시게 그런 전혀 연관이 없는 방송인데 어쨌든 그런 방송에 나가시게 됐는데 기경영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나가신 거는 아니다는 거. 그 맥락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김인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곧 방송에 나오시거든요. 김인선 선생님이.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쉽사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이제 삼촌 선생님은 150만 원 내고 나가시면 된다. 그럼 이게 500만 청취자가 듣는 방송이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낭낭군이니까 네. 낭낭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교과서. 음? 왜냐면 교과서로 얘기를 해야 아무래도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를 일단은 그 2010년에 검정 교과서,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 교과서 논란되기 이전에 그 교과서에 보면은 한이 고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낭낭군 등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러나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점차 세력이 약화되다가 고구려한테 축출되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파트에서 낭낭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변한 지역, 그러니까 가야에 철이 있는데 그게 낭낭군으로도 뭐 수출이 된다 할 때 맞아. 잠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고구려가 낭낭군을 몰아냈다라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언급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 그때 그 국정교과서 공개됐던 본을 보면은 뭐 얼추 비슷합니다. 한이 뭐 그 위만조선의 옛 땅에 낭낭군 등을 설치했고 낭낭군은 일부 중국계 유민과 기존의 토착 사회를 기반으로 운영이 됐고 뭐 교육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됐는데 기록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고 있어요. 네,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똑같은 얘기죠. 사실 네. 약간씩의 이제 발전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지금의 교과서의 서술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은 이전 시간에 했던 이제 낭낭군에 대한 얘기랑도 좀 맞물릴 것 같은데 제일 그 기점이 되는 게 사실 저는 박정희 정권
이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아 오늘 현대사 시간입니까? 네, 그렇죠. 아, 네. 모든 역사 현대사죠. 아, 네네. 그때 그 이전에 검정 교과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이전에 뭐 그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이제 검정 교과서를 잠깐씩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절 초기의 교과서들을 보면은 낙랑군이라거나 아니면 낙랑의 문화를 강조하는 서술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번 기회에 좀 그때 교과서들을 몇 개 봤는데, 이거 그럼 60년대 이전 거라 보셨다. 네네네네. 뭐 이제 장으로 따로 하기도 하고요. 낙랑 문화에 대한 거를.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그런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연구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 미카미 씨. 네, 뭐 그 이전이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그것도 이른 이죠. 시기에. 네. 하야시 씨. 아 기억력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이제 올드한 연구사이긴 하지만 이때의 그 서술들이 어쩌면 실제 낙랑 문화, 실제 낙랑군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 모습을 좀 더 반영하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냐를 살펴보면 그 박정희 정권 때 왜 국정교과서를 또 한 번 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 503님께서 그 국정교과서 할 때 이제 아버님의 그런 걸 따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503. 503님 그냥 와크레시라고 하세요. 와크레시요. 네, 그네씨 뭐가 두려워 그럽니까? 두려워 그런 네. 거 아니고 풍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뭔가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 아닙니다, 눈빛으로. 아닙니다.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는 눈빛. 와크레시. 아, 네네. 요즘은 길라임 씨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 길라임 좋아해가지고. 현빈을 좋아해가지고. 길라임 씨. 오케이,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보면은 뭐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국정 교과서를 만들자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때쯤 해서 이제 상고사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나고 유사 역사학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부터 교과서를 보면 재밌게도 낙랑군 관련된 내용들이 대폭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도 이게 분명 낙랑군이 있던 시절의 지도인데 낙랑군은 거기만. 싹 지워요. 아하. 낙랑군만. 아 독도는 크게 그립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독도는 그리기는 했겠죠. 그리긴 하죠. 점 네. 정도로는 나올 텐데. 울릉도 옆에 네. 점으로. 지금 그 3세기 지도 있잖아요. 네네. 동해 옥점 네네. 밑에 뭐 사만 나오고 네. 거기 그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원래 낙랑군이 있어요. 원래 있어야 낙랑군이 되는데. 있던 지역인데 아, 그리고 당시로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긴 했는데 아,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피해 간 거죠. 일부러. 그런 말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굳이. 아, 이제 검인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군데 정도가 낙랑군을 표시해놨고 나머지는 없을 겁니다. 이 네, 저도 분쟁을 확인해 본 피하기 적이 위해서인가요, 그냥? 그게 아마 중국 그 군현을 그 지역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400년 가까이 버텼으면은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 맞죠. 맞는데 아무래도 부각시키기 싫어하는 의도에서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해주세요. 아, 네네네. 구경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닙니다. 네네. 표정이 되게 공격적이셔가지고. 눈을 보지 말고 하세요. 눈을 보지 말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서, 특히 이제 현재의 교과서들, 네. 그 박정희 정권 이후의 교과서들의 낙랑군을 쓴 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낙랑군 사람들, 정작 낙랑군에 살던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는지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쫓겨났다 정도로만 끝이 나니까. 축출. 와, 네. 표현이 아주 그냥- 드러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속에서 그러면 낙랑군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네. 400여 년이나 있었던 실체인데 분명한. 낙랑공주. 네, 낙랑공주도 사료에 나오죠. 네. 왜 웃어요? 드디어 하나 이제 아는 게 나오신 거 낙랑에 아는 게 나오신 거 지금. 아는 것 중에 신났어. 낙랑공주 몰라요? 알죠. 자명보. 낙랑공주 안 또 몰라. 맞아. 훌륭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또 하나 이제 대방군이라는 군이 그죠, 또 하나 그죠. 있어요. 이 뒤에도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방동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한자 다릅니다. 한자 다르니까. 네, 한자 달라요. 네. 네. 넘어갔죠. 오케이. 근데 아무튼 대방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실제로 있던 애들을 왜 이렇게 왜? 애들이라뇨. 계속 저번 시간에 1800년대 분들한테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니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이제 분들. 먼 조상님들. 네. 백골이 진도돼요. 네. 네, 그 분들을 이제 아예 다 드러냈다는 거죠. 왜 네.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그거 좀 해결해 네네네. 주세요. 그거 하려고 제가 네네네. 나왔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이런 교과서의 문제, 그다음 교과서의 흐름이 나오게 된 이제 기존의 어떤 흐름은 어땠는가?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왔고 저는 그냥 대충 이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연구가 안 됐었던 게 식민사학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역사학계 때문인 겁니까? 너무 진지하게 또 물어보시는 또 표정 완전 엄근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네네네네. 학교가 낭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낭낭을 위해서 지금 고대사학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일을 옆에 계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은 일 하셨고. 네, 소울 선생님도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러면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우선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 특히 이 사람들은 낭낭군이나 대방군을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식민지로 많이 그쵸.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앞서도 잠깐 나왔듯이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타율적인 민족이었다. 중국 같은 선진적인 문화에 종속됐던 사람들이다라는 마인드를 깔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의 조선반도, 그다음에 뭐 만주 지역, 더 나아가서 이런 지역들을 식민지하기 위한 당시 일본의 목적에 그렇죠. 부응을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반대됐던 한국의 소위 민족주의 역사의 경우에는 어땠느냐를 보면 사실 마찬가지로 낭낭군 대방군을 중국의 식민지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주요한 그 서사 구조가 세뇌 당했나요? 이 세뇌라기보다는 머리에 칩 같은 거를 이렇게 심은 건가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한 거죠. 뭐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한민족의 힘으로 중국 몰아냈어. 식민지였던 낭낭 대방을 축출했다. 이렇게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어허.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또는 아예 정반대로 아예 민족사라는 이 역사 서술에서 아예 소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약간 그 상록수가 떠오르네요, 노래 상가.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저들. 깨치구나. 끝내 이 길이라. 네. 계속해주세요. 네, 계속할게요. 네. 여기서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해야 정신이 되겠어요. 분산돼 나.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주의 역사학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야만 하는 조선 민족의 어떤 목적에 복무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또 박정희 정권 이후의 교과서 서술에서도 사실 박정희 정권이 국정하면서 제일 내걸었던 게 국적 있는 교육, 우리 민족의 뭐 위대함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박근혜 씨랑 비슷하네요. 혼이 있는 교육. 그쵸, 그쵸. 네네네. 오케이. 민족혼.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왔다고 쳤을 때 이제 드는 궁금증은 그러면 낭낭군 대방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인가? 우리 민족은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고 또 하나는 올드한 문제이시네요. 올드한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재밌게 해볼게요. 네. 네. 그 다음은 그럼 진짜 이 두 역사학에서 얘기했듯이 낭낭군 대방군이 진짜 식민지인가? 중국의 진짜 식민지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한국 학계가 과연 낭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실제 낭낭군 대방군에 살았던 사람들, 실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집중은 이제 문헌 사료, 그러니까 실제 역사 기록, 그다음에 고고학적인 자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아울러서 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뭐 목관. 각종 무덤들, 무덤. 그렇죠, 무덤들. 네. 무덤에 뭐가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이런 겁니까? 뭐 글씨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당시 그런 거를 낭낭군 통틀어서 대방군 그냥 사람들 다 고고학적 자료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낭낭과 대방, 오늘은 낭낭과 대방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저 부탁 하나만 드리는데 소피 선생님은 안 겹치게 해야 돼요. 저는 낭낭군이 설치되었을 때 얘기고요. 삼촌 선생님 낭낭군 설치 이후, 낭낭군 멸망한 다음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낭낭군이 망한 다음. 네, 낭낭 대방이 망한 다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겹치면 방송사고요. 네. 그럼 출연료 2배로 내고 가야 되나요? 300만 원. 많이 식은 깎아드렸어요. 땀이라뇨. 많이 깎아드렸어요. 네, 에어컨 김민섭 틀겠습니다. 선생님도 김민섭 선생님도 300만 원 불렀답니다. 네, 500만 청취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빨리 진행하시죠. 네.
배관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낙랑군과 대방군. 낙랑군은 알겠는데. 네, 낙랑군은 많이 나왔으니까요. 대방군만 아주 간단하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제 시간을 조금 늦춰서 3세기 초. 많이 오네요. 그렇죠. 200년대 초. 네. 200년대 초죠. 그렇죠. 그죠. 네. 이 시기에 공손 씨라는 세력이 요동반도에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요동반도에. 어렵죠. 아니에요. 쉬워요. 쉬워요. 어떻게 쉽죠?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웬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그때 네, 기랑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공송찬? 네. 원래 그 지역에 그 요동태수로 와 있었는데 후한 말에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각지에서 군웅들이 할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요동 지역이 그 중원 지역에서 조금 격절돼 있어요. 네. 그 요서에서 그 산동 거쳐가지고 요서에서 요동 지역 건너올 때 요서 주랑이라고 해서 그 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건너온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도 그 요택이라고 해서 요하의 그 마지막 하류가 굉장히 그 진흙탕처럼 이렇게 네, 여러 갈로 늪지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너오기 쉽지 않아요. 그 그러면은 혹시 진흙탕이 옛날에 그 고구려랑 싸우다가 네, 넘어가면서 빠졌었던 당태종. 당태종에 네, 빠졌었던 그렇죠, 그 진흙탕. 고대사적 기억하고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일취월장하십니다. 이 당시에 그 뭐 조조나 네. 이런 사람들이 원소랑 막 싸우고 네. 그 화북 지역의 그 장악을 위해서 싸울 때 이 지역은 아예 좀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쳐다보고 하니까 요동태수로 있던 이 공손도죠. 공손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요 지역에서 나 혼자 이렇게 잘 살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를 키우고 근처에 있던 이 오랑캐, 오한이라든가 뭐 고구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치면서 자기 세력을 여기다가 한 50년 정도를 4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50년 정도를 쭉 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손도가 어차피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 그 지역은 중원하고 교통을 하려고 하면은 육로를 통해서 요동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연적으로 한반도 지역까지 중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되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자기가 건한년간이라고 하는 200년대 초 대충 206년에서 한 8년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제 낙랑군을 그 자기가 차지를 하고 낙랑군 밑에 있는 삼안 지역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황해도 지역 지금의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원래 낙랑군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방길에 있었어요. 오.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근데 그 지역을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차지를 하고 별도의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방군이에요. 한 7개 정도의 현으로 돼 있는데 그 대방군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삼안하고 저기 바다 건너 외까지도 자기가 교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이제 만들고 그 지역의 군민도 다스리고 했던 거죠.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왜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이잖아요, 공손 씨. 네. 네. 이 사람 지금 황해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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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요? 위험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국 사람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왔다? 중국 어른이 황해도까지 들어. 황해도가 저희 할아버지 고향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아니 뭐 이미 낙랑군 설치돼가지고 뭐 수백 년 다 지났어요. 지금 벌써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낙랑 이제 멸망할 와서 때다 뭐 돼가는데 새삼스럽게 뭐. 저는 인정할 수 없고 저는 이 방송은 한기로 흘리면서 듣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아니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되게 점점 편안해지는 게요. 사실 소울 선생님의 주 전공 분야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백대사 전공 고려사 아니신가요? 어쨌든요. 네, 이제 네. 저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지역에 네. 친하시니까 이제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낙랑군 지역과 대방군 지역에 실제 살았던 사람들이 군 설치 이후에 네. 쭉 이제 시기가 역사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살았냐를 볼 때 문헌 사료로도 물론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무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가끔 나왔던 게 이제 나무광 무덤, 그러니까 목광묘라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땅을 파고요. 그다음에 곽을 짭니다. 곽을 나무로 곽이 짜는데 관하고 아닙니다. 곽은 달라요. 그러니까 관을 그 곽 안에 넣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덤의 울타리 정도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땅을 써서 그 안 무너지게 나무를 덧댄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예. 이해력 높지 않습니까, 정말? 네. 훌륭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것이 바로 목곽이다. 네. 이제 그런 무덤들이 이제 낙랑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요런 무덤들에서 잘 보면은 그 앞시계도
앞 시간에도 나왔지만 한 계통의 유물, 그러니까 중국 계통의 유물과 고조선 계통의 유물이 계속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이 낙랑군 지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그 다음 시기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벽돌 무덤입니다. 아, 전실. 이거는- 세련됐네요. 네, 뭐 세련됐다고 할 수 있죠. 세련됐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벽돌로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이냐고요? 아, 벽돌 무슨 얘기냐고. 빨간 벽돌일까봐. 회색 네. 벽돌이죠. 네. 그 벽돌로 일종의 무덤 방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각종 유물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낙랑군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무광 무덤을 주로 이제 지배층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고 사용하죠. 있었는데, 재밌는 점은 벽돌 무덤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이제 무덤의 양식인데, 아, 이거 중국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바로 벽돌 무덤으로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무덤은 나무광 무덤의 요소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벽돌 무덤이랑 섞어서 쓰기도 하고, 또는 하이브리드 하네요. 네, 나무광 무덤도 계속 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공존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랑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게 어떤 중국에서 벽돌 무덤 쓰는 사람들이 막 떼고지로 막 수천 명씩 온 게 아니라 낙랑군에 원래 살던 사람들, 앞선 시간에 뭐 낙랑인이라고도 불렀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중국 쪽의 이제 새로운 유행을. 옛날에 그 학부 때 제가 이 수업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네. 이 예술사 수업. 네네.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국은 돌보다 흙이 많아서 벽돌 무덤이 많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구워가지고. 네. 이 쉽게 한반도는 설명한다면? 돌이 땅땅한 돌이 많아가지고 돌을 화강암. 많이 썼고, 그쵸. 일본은 나무를 많이 썼고. 이거 그죠, 맞는 거죠? 맞아요, 뭐 맞아요. 쉽게 설명한다면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냥 도식화하면은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불교 건축물 사용할 때 똑같이 네, 재료가 그렇게 그래서 돼요. 그랬고 네. 그 전탑,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한반도는 석탑, 일본은 목탑. 아, 무려 10년 전에 배웠던 거. 이거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게. 오늘 게스트가 금강경 선생님. 야, 이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벽돌 무덤의 유행은 갖고 왔는데 벽돌을 많이 못 만드니까 이런 나무나 이런 돌을 많이 썼다. 이런 겁니까? 꼭 못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하기는 그렇고요. 네네. 이제 말 그대로 낙랑군 사람들이 그 양식이 문화들을 섞이는 이제 거죠. 받아들이고 좀 섞인다. 제가 그다음에 틀렸네요, 그러면. 네, 넘어가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벽돌 무덤과 관련해서는 약간 또 재미있는 거는 대방군 같은 경우는 아까 3세기 초쯤에 요동 지역에 있던 공손시 세력이 이제 새로 만든 군이잖아요.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완성된 형태의 벽돌 무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쭉 유지가 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낙랑군 같은 경우에는 그 벽돌 무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전 시기에 있던 나무광 무덤 그리고 중간에 귀돌 무덤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그 시기를 쭉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요. 네. 벽돌 무덤까지. 네. 예. 중원 지역에서도 벽돌 무덤이 한 후한대부터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전은 뭘 뜻하는 거죠? 무덤이 변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 전통을 무덤 만드는 전통을 갖다가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낙랑군 시기에는 이제 그 벽돌 무덤으로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전 시기 그 무덤들에 공존하면서 형태랑 공존하면서 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대방군이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대방군이 벽돌 무덤이 나타나는데 이전 시기하고의 어떤 변형 과정이 그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지역은 그냥 벽돌 무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완성된 형태로. 이 이전 단계가 아하. 없고 A 단계, B 단계가 없고 아예 그냥 C 단계, 완성 단계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방군이 설치된 것 자체가 원래 공손 씨가 3세기 초에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역에 그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그 시기부터 대방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적인 특색,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아주 그 갑자기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설치랑 그 비교해서. 낙랑대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어떤 공간이었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낙랑군의 설치 하나로. 자체가 원래 한나라 왕조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한 왕조가 이제 관리를 해왔고 했는데 공손 씨가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서 이 낙랑군 지역을 접수하고 접수. 네, 뭐 접수, 네, 차지. 차지하고 네. 접수증 같은 걸 이렇게 따로 발급을 받나요? 네, 넘어가시죠. 차지하고 낙랑군 남부를 대방군으로 분치 나눠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두 개의 군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방군 지역의 지배층으로 새로 등극하고 통치를 맡게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손 씨가 새로 그 주입한 사람들 그리고 낙랑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후한대 왕조에 충성하면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무덤 얘기는 사실 낙랑군이 설치되는 시점쯤부터 시작해서 멸망하기 전까지의 상황인데요. 요 시기를 살았던 이제 낙랑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속 나온 얘기지만 그런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 계통의 어떤 군이라는 행정 기구와 더불어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구조선 원래 거기 살던 토착 사람들의 문화도 같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살고 있었다. 네. 그다음에 이 지역의 이 낙랑군이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중국과 한반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 열도에 있는 문화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낙랑대랑 둘 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반도 여러 지역 또 외 지역에서도 낙랑개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유물들이 여의. 여의, 낙랑개통, 기회통, 낙랑기회통, 네,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예. 낙랑몽몽. 이게 왜냐면 저번 시간에 정말 그 멍멍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케이, 네. 낙랑개라 그러고 이게 옆으로 걷는 개를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여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성에 기한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도 경기도 화성이요. 네, 경기도 화성. 굉장히 미친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도. 네.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낙랑의 어떤 영토가 같다는 게 아니고 낙랑 계통의 유물들이 나오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이곳이 그거 낙랑 계통의 것이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낙랑계라고 하겠죠? 네네네. 특히 설명해 예를 들면 거죠. 낙랑계 토기라거나 토기 제작 기술이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쪽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제작 기술과는 또는 철,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놓고 가야 봐서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네. 저 너무 무시하는 그 방금 성선생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손짓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철하면 가야를 떠올립니다. 예, 맞아요. 변한 지역 철이 유명하죠. 근데 네. 유명한데 그 원산, 네. 그러니까 원료로서 중요한 거지. 낙랑 지역에서 나온 철은 가공을 한 거죠. 그렇지 이런 제품을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네. 같은 무식이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어쨌든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멸망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좀 더 멸망 이후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313년, 314년에 고구려가 낙랑군 대방군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요쯤이 이제 낙랑군 대방군의 멸망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고조선 멸망 이후에 사람들의 향방을 얘기했듯이 그러면 낙랑군 대방군이 멸망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떠난 자들, 어딘가로 떠난 자들이 있는데 사료에는 장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장통.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가 지금 떠난 자들은 이제 멸망 이후에 그렇죠. 떠난 거죠. 네. 멸망하는 시점. 네, 313년이라고 멸망 그 전후. 그 시점이에요. 네. 정확하게는 사실 장통의 사례는 몇 달 앞이긴 한데요. 여튼 장통 씨는 사람이죠. 네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백성한 천여가를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나름 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군요. 네네네. 장통 그래서 씨. 이 사람이 요동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에 낙랑군이라는 이름이 이제 새로 붙여지게 되죠. 이게 이제 아마 앞에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 나왔던 소위 교치, 그렇죠. 교군 이런 얘기거든요. 군을 이제 옮겨가는 이름을 옮겨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일단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요동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단 하나 보이고요. 멸망 이후에. 이걸로 구라를 피면은 요동에 원래 낙랑군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런 거죠. 원래 기사 역사에서. 그 모용 씨가 그 요동 지역의 모용 씨. 요소 네. 지역에 원래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요동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죠.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용 씨가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중국 중원 지역으로부터의 유민이에요. 많은 수의 한인 유민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는 화북 지역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떠나갔습니다. 자기 지역을 떠나갔는데 이 한인 주민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그 이웃 그 나라들과의 전쟁은 장기전이거든요. 결국 많은 수의 그 농민들을 끌어들여서 생산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수출을 하고 군대를 뽑아서 증발해가지고 국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당시 관건이었거든요. 556국에. 근데 그걸 제일 잘했던 게 당시에 모용 선비였어요. 모용 왜?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유민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흩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데 받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무리를 이끌고 보통 오거든요. 예. 처녀 가를 이끌고 왔다는 거면은
못해도 엄청 한 5, 4, 6천 5천 이상이죠. 명이 네, 그러니까 네. 당시는 5,000 자기 지역, 그러니까 낙랑군이면 낙랑군이고 어느 특정 군 사람들은 자기 지역 간의 유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대구 지역 경북 사람들 뭐 이렇게 무리져서 온다면 그 사람들 그 내부에 결속이 있겠죠.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체하지 않고서 네. 그 우두머리 데려온 사람들 그대로 그 무리를 같이 그 안치를 시켜요. 네. 안치를 시키고 옛날 군 명칭을 갖다가 붙여줍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교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준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귀부를 할 때 손을 잡고 갔다거나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사를 손에 갔을 손 거 잡고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사를 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손에 네, 손잡고 네. 갔겠죠. 네. 그래서 우두머리한테 낙랑 태수 주고 음. 그 중요한 관직들 이렇게 주고. 주면서 대우를 잘 해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떠난 사람들인 거고. 네.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네. 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사료에서 참 찾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덤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건데요. 망한 거는 고구려한테 망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는 네. 고구려의 그 땅인 거죠. 아, 그것도 참 애매한데요. 아, 그런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맥락상 보면은 고구려 땅이 되고 고구려 사람이 됐겠지만 근데 실제 양상을 보면은 약간 좀 점진적인 과정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무덤이 멸망 이후에 보면은 돌박 무덤이라는 게 새롭게 나와요. 아, 이건 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무지 무덤 다음이 돌박 무덤 아닙니까? 오, 네네네네네. 아,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놀라지 마세요. 일도 아니다 뭐 이런 네. 건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돌로 방을 만든 무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무덤들은 대체로 고구려 계통으로 이해되고 있고 네. 특히 낙랑군 지역,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만들던 벽돌 무덤이 싹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벽돌 무덤도 사실 남아 있는데 낙랑군 대방군에서 이제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특히 좀 더 대방군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대략 한 수십 년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속되느냐, 기간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느냐를 알 수 있냐면 이때 벽돌 무덤 같은 경우는 벽돌을 이게 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무덤 방을 쌓잖아요. 근데 쌓을 때 그 벽돌 중에 이 벽돌은 뭐 몇 누가 년, 만들었다. 몇 월, 며칠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무덤이 몇 년쯤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벽돌들을 봤더니 이게 분명 낙랑 대방 지역의 벽돌 무덤인데 313년, 314년 그 멸망 시점 이후에도 벽돌들이 나오는 거죠. 벽돌들이 이게 멸망 이후에는 벽돌 무덤이 완전히 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계속, 않고 계속 몇십 년 정도는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 서기 315년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는 안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 현대적인 개념이니까. 네. 이때 사람들이 연도를 표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크리스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연도를 표시했냐? 연호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주로 하는 방식은. 연호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황제가 내가 이 해가 무슨 연호의 원년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쓰는 거죠. 그 정도는 저희 청취자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제 믿고 기준으로 있습니다. 판단하면 그래요. 네. 제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뭐 주로 중국의 동진이라고 하는 중국의 강남 지역, 중국의 남쪽에 있던 중국 왕조의 연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강남은 이제 양쯔강 이남을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낙랑군 대방군 멸망 이후에 이 지역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꾸준히 이쪽 중국 동진 쪽이랑도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 동진 황제가 연호를 이렇게 바꿨대. 저 또 저렇게 바꿨대. 올해가 몇 년이네. 이런 거를 계속 인식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한 몇십 년 정도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히 중국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기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고구려 연호를 쓰긴 쓰는데 그럼 그 고구려 연호는 언제쯤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5세기 초 그러니까 광개토왕의 연호인 영락 408년에 100년 동안 제대로 장악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요. 이
그 중국 연호를 쓰는 벽돌이라는 것도 한 450년대, 네. 그러니까 한 100년씩 쓴 게 아니고 한 50여 년 정도를 쓰다가 그 뒤부터는 잘 나타나질 않아요. 50년 동안 고구려 사람들 뭐 했습니까? 고구려 전공자 소울.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좀 논란이 있는데 중국 연어를 쓰고 옛날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적에 있었다. 310년 이후에 있었으니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연어와 무덤이 남아있는 자체가 정치적인 세력의 변동과 직결되는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전 옛날에는 직결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은 고구려가 아직 장악을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거 앉아가지고 자치적으로 자기 그 원래 문화, 중국 문화 유지하면서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 중국 연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정치 세력의 그 고구려 그 지역을 차지하느냐 여부하고 직결이 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고구려가 그 지역의 중국 주민들을 평화적으로 항복해 왔을 수 있잖아요. 네, 항복해 와서 그래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하니까 입번은 해줄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선비 모영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역의 출신들의 그 자기 지역의 그 지명이나 이런 것도 보존해 주는데 자기 지역에서 원래 그 문화 가지고 살겠다는데 오케이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사실 고구려는 얻는 게 뭐예요? 고구려 같은 세금을 경우에는 얻는 겁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 그 사람들이 다 걸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거를 그냥 봐주면서 나머지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그 고고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낭낭대방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럼 계속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는가라는 점이 궁금해지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요 한 4세기 중반 아까 제가 벽돌에 그 중국 연호를 쓰는 게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했던 그 시점쯤부터 되면은 분명히 이제 고구려 계통의 문화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자체도 이쪽 남쪽 지역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남았겠지만 또 일부는 떠났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 관련 사료가 일본 쪽에 하나 남아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그게 일본에 남아 있네요. 네네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사료인데 이 사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방 지역에 살던 뭐 소위 세력가가 있었는데 이 세력가가 자기는 일본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들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 좀 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지금 같이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방 지역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람들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센지 지금 간보고 있는 약간 그런 거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난 일본으로 가겠다 약간 이러고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네. 물론 이제 이 사료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천황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거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뚜렷한 상황이 생긴 이후의 사료이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되지만 구라데스까? 네, 근데 걸러서 봐야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이 백제와 고구려를 하나의 이제 자신의 이제 향후 거취의 한 후보로서 놓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구려로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그랬을 것이고 그럼 이제 백제로는 어떻게 흘러 들어왔나 또 그 백제에서 무슨 일을 했나를 보게 되면은 백제 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 때 생캐 아닙니까? 네, 생캐죠. 네. 제일 생캐, 유일한 생캐. 네, 그렇죠. 거의 유일한 생캐. 이때의 백제가 전성기였는데 왜 전성기가 됐느냐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 낭낭대방 지역의 유민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로부터 뭐 정치제도, 학술적인 나름 선진적인 걸 갖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박사 고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나오죠. 이 사람도 이 중국계가 아닐까. 낭낭대방 쪽에서 오지 전형적인 않았을까. 타율성론 아닙니까? 전형적인 심리사학자의 논리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근대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나요? 진짜 달라고 제가.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류를 하는 사료에 보면은 회씨, 장씨, 뭐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 외교관으로서 일종의. 그런데 이 성씨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벽돌 무덤의 벽돌에 나오는 성씨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음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음흠. 어쨌든 이 중국 계통의 특히 낭낭 대방 지역의 사람들이 백제로 건너갔고 백제에서 외교관으로서도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를 꺼내실 때 이제 교과서 얘기라든지 연구사 뭐 이런 얘기들 그 이전의 연구사들 다 쓰레기였고 다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식민사학제 후예들이고 민족주의라고 말은 했지만 식민사학에 젖어 있었던 사성에 젖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낭낭대방 얘기를 하는 거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눌라 그러. MSG를 들이붓고 있는 것 같은데. 먹고 죽어라.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낭낭대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신 결과 뭔가 새롭게 평가. 전에 거는 다 쓰레기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하나의 이제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본인이 낭낭대방 연구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 네.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근 연구에서 하고 있는 꽃을 네네. 제가 따서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낭낭군 대방군이 중국 식민지일까라고 아하. 봤을 때 근데 식민지라는 이 세 글자는 사실 뭐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로 공부만 하셨으면 충분히 아셨겠지만 지극히 근대의 개념이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두 가지가 결합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고대에 있던 낭낭군 대방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사실 이건 고대의 중국 왕조가 만들었던 행정기구잖아요. 낭낭군 대방군이란 거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아까 권오중 선생님의 연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이건 내속군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원래 본토에 있던 군과는 아예 다른 성격이다라는 견해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라고 배척해야 된다. 아니면 뭐 회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차 그것조차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심재훈 선생님, 단국대에 계신 심재훈 선생님은 핫하죠. 네. SNS 스타십니다. 여하간의 중국 왕조 한나라하고 그 이후에 후한 뭐 서진 왕조가 위나라 서진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군현으로서 이 지역을 영역화하고 있었던 거는 명백한 사실 아니냐. 그거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관리 보내고 사실인데 그래서 한 400년 정도 낭낭군이 유지됐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빠지듯이 이렇게 네. 많죠. 실제로 중국 영토가 네. 유지가 되면은 네. 그게 지금 우리 역사에 무슨 뭐 정통성을 뒤흔들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그쵸. 근대에 만들어진 그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과 연결되는 그 역사관의 어떤 잔여물이다. 지금 뭐 서유럽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그 옛날에 고대 시대 뭐 로마가 그 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뭐 그 북유럽까지만 안 갔지만은 뭐 영국 지역까지도 미쳤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뭐 옛날에 뭐 로마 이탈리아 식민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뭐 프랑스 영국 지역을 갖다가 근데 그렇게 국경선이 옛날에 고대에 변경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뭐 지금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역사의 추동을 얘기하고 역사의 주체를 얘기하고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전 시기 고대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틀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쿨하게. 인정한데, 예. 인정하면 우리가 뭐 옛날 식민지 되냐 이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소울 선생님의 나이에서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네? 주류 사학자로서 네. 또 신진 사학자인 또 삼초 선생님께서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주세요. 네. 늘 이렇게 되게 갈등을 유발하시긴 하는데요. 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근데 사실 낭낭군이라는 게 늘 막 엄청 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거 중국 왕조의 변천에 따라서 좀 확장도 됐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하는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그럼 이 낭낭군 대방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인가에 대한 되게 올드한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럼 일단 민족이 뭐냐부터 알아야 이게 맞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혈연을 민족이라고 하는 건지 종족인지 아니면 언어가 같은 민족인지 문화인지 혹은 국민? 무덤을 같이 썼지 않습니까? 목강무덤 같이 쓰시던 분들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잣대로 그렇죠. 이건 다 근대적인 잣대의 그렇죠. 일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고대에 살던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이미 이게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듯이 이 사람들은 엄청 복잡하고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서도 뭐 중국계도 있고 이 중국계라고 말하는 것도 뭐 표현 언제 자체가 사실 네, 뭐 언제 내적 들어왔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들어왔냐도 시기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고 또 고조선 원래 문화도 갖고 있고 되게 복잡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사람들 자체를 좀 더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낙랑군 대방군에 살던 사람들이 유민이 돼서 멸망 이후에 고구려에도 남고 또 일부는 중국으로도 가고 또 일부는 백제로도 오고 뭐 외로도 가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아, 또 외는 좀 뺍시다. 뺄까요? 네, 일단 빼고 민감해요. 댓글에 민감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한국사의 바운더리 안에서 소위 백제사, 고구려사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실제로 뭐 짤막하게 네네. 그냥 뭐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그 이전 시간에 소피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산촌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대한 그 인구 이동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9년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진나라 역을 피해 가지고 한반도 지역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또 중국 9년이 고조선 멸망하고 설치되는 과정에서 전후에서 많은 또 중국 유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가 한반도 지역에 전파가 되고 중국 9년에 의해서 중국 지역의 문화가 한반도 지역에 또 이제 문물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단일 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결국 그 자체도 역사의 주체를 뭐 우리 민족이니 국가니 국민국가 의식에서 나온 그런 것들의 흐름인데 굳이 그렇게 역사의 어떤 주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당시 고대 역사 성의를 얼마나 부합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문제를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동아시아 세계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보면은 당시에 그 한자라든가 율령이라든가 유교라든가 아 율령. 예, 이런 그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유교 정치 체제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지역까지도 이걸 전범으로 해서 자기 국가체를 만듭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집에 소수기만 나가는 아니겠습니까? 율령반표 소수기만. 예, 집에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타율성론이 뭐 타율적 역사가 추동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당시 농경민, 정착민들을 갖다가 네. 집에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선진적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근대 이후에 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인 그 뭐 근대의 어떤 산업 문명을 받아들여서 발전의 어떤 추동을 만들었듯이 그 시기에도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당시 설치됐던 그 중국 9년이라든가 넘어온 중국 사람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겠죠. 예, 받아들인 건데 마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에서 의해서 뭐 타율적으로 역사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 가지면서 너희는 백제 사람들이 다 가르쳐서 발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흥분을 하시는 이유는 저 어쩌다 어른 제작진 분들 한 분 듣고 계시면 불러주세요. 시영양 선생님께서 차이나는 클래스 소울 선생님이 어쩌다 어른.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결국 큰 그림은 일본이든 한반도든 중국이든 자기 지역 내에서의 어떤 주체를 설정하고 그 내에서 고립적으로 자기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자기 어떤 뭐 역량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 주목했었던 근대적인 역사 인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9년을 주목을 하고 넘어온 사람들 다시 주목해서 보자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역사 한국사 연구의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박사와 비박사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깔끔한 정리 어쩌다 어른 제작진 분들 듣고 연락 계신다면 주세요.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 그 범인 선생님께서 옆에서 줄을 딱 끄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밑줄을 그으시길래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낭낭 이야기부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댓글 진창 대망진창. 대망진창. 유발하여서 저희 팟캐스트 순위를 올리겠다라는 삼초 선생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돌아온 소피 특집으로 어느 나라를 할지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